저는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넘던 바둑학원을 그만뒀습니다. 학원이 망해서가 아니에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 푸는 문제가 하나 보였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면은 제 10대 시절의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창호 키즈였습니다. 바둑도장에서 하루 8시간씩 그걸 10년을 바둑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저는 많이 두고 열심히 바둑 공부하면은 실력이 그냥 느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바둑을 수십 년 두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3단에서 인터넷 바둑을 두고 계십니다. 하루도 안 걸으시고 정말 꾸준히 두시는데요. 실력은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세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실력이 정체기가 오는 학생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성인 회원분들도 그랬고요. 뭘 공부해야 가장 빨리 늘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답변 드렸던 거는 그 한 분 한 분마다 전부 달랐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더 열심히 하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셨으니까요. 각자 이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바둑 공부를 하러 학원을 오시기도 하고 과제를 수행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바둑 공부를 해봤고요. 문제는 공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정리하고 개발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내 바둑이 지금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그걸 오늘 바로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10대를 그렇게 보내고 저는 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할게요. 연구생을 그만두고 저는 도장 사범이 됐습니다. 두는 쪽에서 가르치는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이후로 명지대학교 바둑학과를 나왔고 아마 7단이고 전국 아마대에서도 4번 우승을 했습니다. 방과후 바둑 강사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둑학원을 직접 운영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군 복무도 심지어 복지관에서 아이들한테 바둑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군 복무를 했지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은 이제 막 배우는 입문자부터 프로 지망생까지 바둑을 가르쳤고, 그리고 나이로 본다면은 이제 유치원생부터 성인, 그리고 아예 어르신들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바둑을 배우는 거의 모든 남녀노소의 사람을 옆에서 지켜봤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의 바둑을 수천 판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는 이유가 전부 달랐어요. 케이스 첫 번째, 어떤 학생은 전투에 굉장히 셉니다. 수익기를 잘하는 거죠. 대마를 잘 잡아냅니다. 근데 정작 대마를 잘 잡는 것만큼 승률은 따라오지 못해요. 잡고도 지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형세 판단과 어떤 집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집 읽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 어떤 학생은 이런 균형 감각이 너무 좋아요. 초반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요. 초반이 끝나면 바둑이 이겨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큰 실수를 합니다. 초반전에 싹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바둑을 한 수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분명히 실력이 있어요. 이제 학원에서 둘 때는 충분히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미 이번에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느낌인데 대회만 나가면은 당일에 입술부터 파래져서 입장합니다. 그리고 착전부터 손이 떨림이 느껴져요. 이런 경우는 평소 실력의 절반도 안 나와요. 저 역시도
아까 프로가 못 됐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입단 결정국에서 무너졌습니다. 10년을 준비하고 마지막 한 판에서 무너진 거죠. 제 문제는 술기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순간이 오니까 입단이 보였고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뒤로 항상 실수가 나오는 그 좀 고질적인 패턴이 있었는데 항상 끝내기 도입부에서 그 증상이 항상 나왔습니다. 저는 케이스 3이었던 거죠. 이 세 가지의 케이스의 학생에게 천편일률적으로 기보 공부 더 해야지, 사활 더 많이 풀어야지, 이렇게 똑같이 가이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한테만 맞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의 학생은 더 열심히 하겠지만 더 열심히 한 만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공부량을 늘리기 전에 지금 내 성장을 막고 있는 약점부터 찾아서 바른 방향으로 공부량을 늘려야 된다. 이건 제 생각만은 아니고요. 입단대회에서 그렇게 결정국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 약점이 쫄보기질이라는 거를 이후로 대회 통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겨내려고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게임 심리학이나 체스 선수들의 자서전 같은 것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게 이 연구예요. 2005년에 심리학자들이 체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그랜드 마스터와 중급자를 가른 게 뭐였을까요? 총 대국수가 아니었어요. 혼자 앉아서 하는 진지한 공부 시간이었거든요. 그랜드 마스터들은 처음 10년 동안 혼자 공부하는 데만 5,000시간을 썼습니다. 중급자 평균 5배를 혼자 공부하는 데 쓴 거예요. 이 연구가 확인하려던 개념을 만든 심리학자가 또 있습니다. 안데르스 에릭슨.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그 1만 시간이 바로 이 사람한테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시간을 채우는 건 핵심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밝힌 핵심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 내 약점을 정확하게 겨냥해야 할 것. 2번째, 곧바로 피드백을 받을 것. 이걸 의도적 연습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도 프로들은 수천 판씩 두잖아. 양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양은 필요합니다. 공부량이 중요치 않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을 공부할지 정하는 게 먼저고 양을 늘리는 건 그 다음이겠죠. 자기 약점을 모른 채로 뭘 고쳐야 될지 모른 채로 양만 무작정 늘려버리면은 그 약점이 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잘못된 자세로 헬스장을 더 오래 다니는 것과 같아요.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까 3가지 유형 말씀드렸죠? 형세 판단, 수읽기, 멘탈. 이 3가지를 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빈 종이에 칸 3개만 그려보세요. 지금 당장요. 그리고 최근에 진 3판의 결정적인 패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터넷 바둑을 두셨다면 인터넷 바둑 다시 복귀하는 기능이 있죠. 그 착점 유형, 패착의 착점 유형을 3칸 중에 하나에 넣어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칸, 형세 판단. 이길 줄 알았는데 세보니까 져 있었다. 2번째 칸, 수읽기. 괜찮아 보였는데 한 수에 정말 큰 손해를 봐서 무너졌다. 3번째 칸, 멘탈.
알면서도 못 뒀다. 뭔가 시간에 쫓겨서 마음이 흔들렸다. 최근 세 판 바둑의 패착이 같은 수익기에 몰렸다면 거기가 지금 막혀 있는 곳입니다. 거기부터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세 칸 중에 두 판만 수익기 칸, 한 판은 형세 판단 칸에 최근 대국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수익기 칸이 가장 유력한 거겠죠. 약점으로서. 그 수익기가 가장 약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면서 판수를 늘려보세요. 최대 10판까지 늘려보는 거예요. 10판을 이제 넣어봤는데 약점이 하나로 모이지가 않는다면요? 막힌 곳이 늘 하나인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가장 많이 나온 예를 들어 수익기와 형세 판단이라면 그 둘을 비율을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한 주에 예를 들어 5일 공부하시면은 많이 나온 칸에 3번, 3일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그 파트에 2번, 이틀을 공부하시는 거죠. 세 가지 파트를 다 공부를 꽉꽉 채워서 하지 않는 게 핵심인 거고요. 그거는 무작정 많이 하는 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시간은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하는 공부여야 합니다. 물론 약점이 이 세 가지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포석, 정석, 사활, 맥, 끝내기 등등 더 잘게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종이 한 장으로 혼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드린 겁니다. 사활 100문제 일단 들어가시기 전에 그런데 제가 학원에서 만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학원에는 전문 도장반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이제 좀 간단하게 하고 밤 9시까지 바둑을 두는 사이클이었어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아이들의 실력은 엄청나게 빠르게 늘었습니다. 하나생명배 어린이 국수전이라고 어린이 바둑대회 중 가장 큰 대회가 있어요. 2019년에 저희 학원 아이들이 화성시 예선에서 사관왕을 했습니다. 초등부 전 부분이고요. 모두 우승을 한 거죠. 그런데도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어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어느 정도 미래를 또 걸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하셨어요. 당연합니다. 이해가 가고요, 저도. 질문이 늘 같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요? 어떤 부분이 약한가요? 집에서는 뭘 도와줘야 될까요?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일단 바둑적인 성장을 최대한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어떤 때는 밤 12시까지 상담을 하기도 했었죠. 형세 판단이 이 정도 좀 디테일하게 좋아졌어요. 수익기가 예전보다 더 깊게 많은 뎁스를 읽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 바둑을 모르는 학부모님들께 그 말이 와닿았을까요?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껏 설명을 해도 학부모님들의 마음속에 그 불안감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꼭 하고 싶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둑 실력이 느는 기간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장이 눈에 보이는 숫자로 통계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는 둘이 다른 문제 같지만 뿌리가 같아요. 둘 다 기록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 고민을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학원을 운영했던 박시열 프로도 똑같은 문제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원을 운영하는 내내 실력이 늘리는 교수법을 정말 많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누가 빨리 늘까? 우리 요 아이한테는 뭐가 필요할까? 매일 그 얘기를 나눴고 정말 새벽 4시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잠드는 것도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명으로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육자인데요. 일본의 홍말근샘 프로가 계십니다.
일본의 홍도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분은 아이들의 어떤 실전 대국의 결과를 정말 열심히 기록을 하시고요, 상세하게. 그 다음에 승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그런 코멘트까지 꼼꼼하게 기록을 하시는데, 그걸 매월 말에 학부모님께 통지표로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지하철 막차를 타고 항상 퇴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일찍 나와서 수업을 또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런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근데 학원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이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이제 현실적인 무리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20명이면 하루 대국이 도대체 몇 반일까요? 그걸 전부 다 봐야 되는 거죠. 반복되는 실수를 추적하고 거기에 맞게 맞춤형 공부까지 제시해 줘야 돼요. 정말 사람의 체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아서 기록이 안 쌓인다면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매번 선생님의 감각과 어떤 느낌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부모님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AI가 해야 된다. 학생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방향을 정하는 거는 선생님이 해야 된다. 물론 AI가 기록한 걸 토대로 말이죠. AI가 선생님을 완전히 대체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사람이라서 하기 어렵던 일을 대신 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이제 학습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록이 쌓이게 되면은 하나가 더 달라져요. 학부모님들께 들을 수 있는 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잘하고 있습니다. 요게 아니라 지난 3달 동안 요 부분이 이만큼 성장했어요. 여기 통계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바둑만 두고 바둑 가르치는 거를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개발 외주를 맡겼어요. 돈으로는 2천만 원 조금 넘게 썼고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제가 열심히 설명하면은 또 이제 바꾸고 또 설명하고 또 바꾸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디벨롭 하는데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학원을 정리하고 제가 개발을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딩 개인 지도를 1년 받았고 개발자 양성 과정은 6개월 하루 8시간씩 공부해서 수료했습니다. 총 1년 반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개발자로 취업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그 팀으로서 아까 3칸으로 나누어서 약점을 생각해보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를 매판 자동으로 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게 에코스톤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대한바둑협회에서 진행하는 희망드림 바둑교실하고 유소년 바둑클럽에서 기력 측정 시스템으로 쓰이고 있어요. 대국가 학습 기록을 바탕으로 2가지를 찾아줍니다. 지금 어디에서 좀 정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뭘 공부해야 하는지. 제가 만들려는 건 바둑을 더 잘 두는 AI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본인의 약점을 찾아서 실력이 느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효율적 공부 방법입니다.
바둑도장에서 9단까지 가는데 보통 8년쯤 걸립니다. 제가 도장 사모님들께 직접 전화해서 여쭤보고 모았던 숫자예요. 이게 19년, 18년 그 시기쯤에 전화로 모은 숫자죠. 그걸 3년, 4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지금 곧바로 확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또 수많은 유저들, 바둑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고 겪으면서 검증해 나가야 할 질문이니까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오히려 재능이 있는 쪽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학생한테는 아무도 뭘 고치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련인데, 그럼 그 아이한테 생기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스스로 내 약점이 뭔지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 둘째, 막힌 것을 극복해내고 뚫어본 경험이죠. 막힌 적이 없으니까 뚫어본 적도 없고 그게 필요하다는 인지조차 못한 채 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언젠가는 막히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구나 바둑 성장하다가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 이 학생한테는 도구가 없습니다. 막힘없이 성장한 대신에 한번 막히면은 긴 슬럼프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게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수십 년 동안 이제 같은 실력대에 머물러 계신 그 분은 요번을 계기로 막힌 곳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공부를 스스로 한번 해보실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고정되어 있었던 본인의 바둑이 딱 눈에 트이는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혀본 사람은 뚫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바둑이 안 느는 건 대부분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뭘 고쳐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3칸으로 나눠서 약점 찾는 법을 간략하게만 드렸죠.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는 그 이야기를, 바둑 실력이 늘리는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더 조금씩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형세 판단과 수읽기는 왜 다르게 공부해야 하는지, 사람마다 정체되는 지점이 왜 다른지, 그리고 약점이 정해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약점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둑 교육을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바둑을 가르치는 방법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십 년째 인터넷 바둑 3단 두고 계신 저희 아버지의 바둑을 실제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디가 막혀 계신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아버지께 말씀 안 드렸어요. 아버지가 한번 도전해 보시게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저랑 같이 바둑 실력 늘리기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